네, 우리가 앞서서 1부와 2부 사이 좀 쉬어가는 동안에 중국에서 또 9월 HSBC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50.2로 발표가 되면서 잠정치인 51.2 그리고 예상치보다 약 1포인트 정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는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중국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짚어볼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로 좀 쉬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또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삼중전회가 또 11월로 미뤄져서 열리게 되는데 이러한 이슈들 중국발 이슈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이슈 진단 미구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국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은 뭐 삼중전회를 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먼저 이름이 궁금해요. 삼중, 1중, 2중도 아니고 삼중이라고 부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국 지도부들의 임기는 5년입니다. 네. 5년 동안에 보통 7번의 전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전회는 1중전회, 두 번째 전회는 그 2중전회라고 합니다. 특히 그 1중전회는 작년 그 11월에 개최가 됐는데요. 시진핑 새 지도부의 당의 그 인사와 관련된 정책 결정이 여기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2중전회는 정부 기구의 그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무원 같은 경우는 27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서가 25개로 정리가 됐었고요. 이제 앞으로 11월에 있을 3중전회는 그 세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중전에서는 과거에도 개혁개방 노선이라든지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도입되는 굵직한 그 장기 경제 계획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경제 정책과 관련된 장기 계획 플랜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삼중전회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중전회에서는 이제 또 중국의 장기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정책들이 변화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이번에는 4가지 정책안들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지난 35년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경제 발전은 이루어왔지만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그 문제, 그다음에 기득권의 저항으로 인해서 개혁 속도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체제 개혁과 관련된 호구제도 폐지, 그리고 예금 금리 자유화, 그리고 완전 변동 환율 제로의 전환, 그리고 자본 이동의 자유화, 지방정부의 재정이라든지 연금 제도와 관련된 광범위한 개혁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2000년 이후에 경제 발전을 보면요. 예전에는 경제 발전이 더뎠을 경우에는 저소득 평등한 사회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부패 문제로 인해서 격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60만 건의 시위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제 개혁을 늦췄을 경우에는 중국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제 개혁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중국의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헌법 상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부패가 끊이지를 않았는데요. 앞으로 중국은 8,512만 명이나 되는 공산당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낭비라는 4가지 그 풍조의 단속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세 번째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금 이양하고요. 유리청장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1천만 명이나 되는 공무원 수를 과감하게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14만 개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시장 경제 체제에 그 돌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은 특구에 대해서 국내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를 자유화시켜주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주 큰 그림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네요. 일단 체제가 개혁이 되게 되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부패 척결도 이루어지게 되고 작은 정부 거기다가 또 자유무역 등 여러 가지가 앞으로 또 모색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중국의 변화가 우리나라 우리 각 산업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도시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게 되는데요. 앞으로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브로드밴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려 2조 위엔, 그러니까 3,230억 달러를 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통신 서비스라든지 통신 장비, 그리고 온라인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대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1조 7천억 위엔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 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관련된 수요들이 특수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스마트 시티 건설과 관련된 유비쿼터스, 그리고 도시 의 지역의 가스관망, 오페스, 쓰레기 처리 같은 시설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토목 중장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통신, 환경, 그리고 봉형각류 쪽에서도 대중국 특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중국은 상하이 지역에 자유무역 시험구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위엔화의 자유태환뿐만 아니라 조건부로 외국 은행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 보험의 대중국 진출이 앞으로는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게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사업도 대중국 진출과 관련된 규제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은 농지개혁과 관련된 법규를 연내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임업개혁뿐만 아니라 한자녀 정책도 전환되고요. 또 호족제도 개혁도 됩니다. 이 때문에 생활용품이나 교육, 의약품,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도 대중국과 관련된 특수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전반적으로 경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이제는 또 경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낙관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은 지금까지 경기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수요가 부족했었고요. 또 더딘 재고 조정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HSBC의 그 지표라든지 그리고 전력 생산량을 보면은 모두 빠른 속도의 경기 회복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과 소비, 투자 주도의 경기 회복세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은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재고 쌓기를 하질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재고 쌓기에 좀 들어가면서 산업 생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8% 전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림에서도 나타났지 산업 생산 증가율이 높아지면 GDP 성장률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빠르지는 않지만 계속 회복 추세를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일어나고 있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보자면 최근에 좀 하락을 하면서 2000선을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단기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도 있고 장기금리도 또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그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5년물 국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2년 만에 다시 4%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자금들이 유출되기 시작했고요. 또 그림자 금융 문제로 인해서 단기 자금보다 장기 자금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을 위해서 채권 발행이라든지 은행 대출이 늘어나면서 실질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의 장기 금리와 그리고 그 단기 금리 15금리 추이를 나타내는데요. 네. 단기 금리는 중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채 금리라든지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승 추세를 탄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 비용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빠른 회복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이슈 이렇게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